지금부터 오늘 외신, 오늘 첫 번째 외신은요, CNN 기사입니다. CNN 기사. 아무래도 CNN뿐만이 아니라 거의 전 세계 모든 좀 유명한 언론들은 당연히 지금 미국 대선에 대해서 지금 아주 눈을 크게 뜨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이 단순히 미국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니까 아마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언론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주요 모든 언론들이 미 대선에 지금 다 집중하고 있어요. 그러겠죠. 근데 오늘 CNN이 어떤 보도를 냈냐? 지금 트럼프가 선거에 대해서 선거가 끝난 다음에 만약에 졌을 때 다시 한번 이 선거는 문제가 있었어. 그러려고 지금 기초를 다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 대선 결과 나오지도 않았는데 혹시 본인이 질지도 모르잖아. 그랬을 때 선거에 불복하기 위해서 지금 밑자락을 깔고 있다라는 보도입니다. 이 기사가 어떤 내용이냐면 오늘 CNN 기사에 따르면 트럼프가 2024년 선거를 앞두고 2020년 때와 비슷한 방법으로 지금 자신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선거가 조작되고 있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대요. 이렇게 말하면은 선거 진 다음에 이거 봐라, 이래서 진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야, CNN은. 트럼프는 민주당이 선거를 훔치고 있다는 지금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이와 같은 주장에 동조하는 지지자들과 함께 이것을 확산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찾아봤거든요. 사진 같은 거, 지금 트럼프 유세하는 거 사진 보잖아요? 그럼 뭐라고 써있냐면 스톱 더 스티얼이라고 이게 많아요. 이 구호가. 이 운동하고 있다는 거죠.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 운동을 엄청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예 선거 치러지도 않았는데, 물론 지금 해외 국외자 신고는 됐지만 아직 선거도 안 됐지만 벌써부터 지금 선거는 부정선거다. 이거는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를 지금 벌써부터 그냥 막 엄청나게 양산하고 있다는 거죠. CNN의 말에 따르면. 먼저 트럼프는 우선 불법 투표, 또 해외, 그리고 군인들 투표에 신뢰성 문제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러한 방식이 부정선거를 조작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는 해리스가 승리하면 이거는 부정행위 때문이라고 지금 이런 주장을 하고 있대요. 아예 지금부터 못 받고 있어. 지금은 내가 무조건 이겨야지, 해리스가 이기면 이건 부정선거야 라고 지금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선거 전문가들은 미국 선거 제도에 대한 신뢰를 지금 훼손시키고 있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2020년 대선에서 패배한 후 트럼프는 그 결과를 뒤집기 위해서 2달간 분쟁을 벌였고, 이번에도 선거에 만약에 지게 되면은 비슷한 비슷한 일들이 반복될 거라고 지금 우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펜실베니아, 제가 펜실베니아 얘기했죠. 경합주 7개 중에서 대의원표가 제일 많은 곳이에요. 19표. 펜실베니아. 그리고 지금 다른 지역들은 그래도 해리스냐 트럼프냐가 조금 더 명확한데 정말 펜실베니아는 딱 붙어 있거든요. 여기서 이기는 사람이 대선 이긴다고 봐도 거의 과언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곳이죠. 펜실베니아. 그래서 지금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가 굉장히 지금 아주 예민해요. 그 선거 당국이 잘못된 정보 확산에 대해서 되게 좀 준비하고 있다. 되게 지금 예민하게 보고 있다. 그럽니다. 또 트럼프 지지자들은 여전히 트럼프가 정당하게 패배할 수 없다라는 이런 굉장히 강하다는 거야. 트럼프 지지자들은 이거는 누가 봐도 트럼프가 이겨야지, 지면은 이건 부정선거야. 지금 그런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또 SNS를 통한 잘못된 정보 확산 역시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의 지지자들은 트위터죠, 옛날에. X를 통해 부정선거와 관련된 음모론을 지금 확산시키고 있고, 그리고 일론 머스크도 지금 거기에 함께하고 있죠. 그게 더 문제인 거예요. 펜실베니아에서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펜실베니아 보수 지지자이죠. 그 사람이
펜실베니아 보니까 정말 이상하다. 왜냐면 한 주소지에 53명이 등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야말로 민주당이 지금 선거 사기를 하고 있는 증거다라고 요번에 했거든요. 이상하잖아, 진짜로요. 어떻게 가정집에, 한 집에 53명이 등록이 되어 있냐고요. 이게 부정선거의 증거라는 거야.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기가 어디였냐? 수녀원. 수녀원이었어요. 수녀원이어서 수녀가 여기에 55명이 살고 있다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죠. 선거 당국과 전문가들은 이번에도 2020년과 같은 선거 결과 도전을 방지하기 위한 대비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의회는 대통령 선거 인증 절차에 대한 법적 규정을 개정해서 부정선거 논란을 좀 줄이려고 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뭐 정부가 어떤 걸 하더라도 이미 트럼프라든가 그 지지자들은 지금 부정선거에 대해서 워낙 확신이 있어가지고 선거가 끝나면 트럼프가 지면 이제 문제는 이제 무조건 이런 선거 불복 운동 같은 거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 관련해가지고 아까 말했잖아요. 펜실베니아에 있는 그 한 집에 53명이 등록해갖고 문제 있다고 한 거, 이거 관련해가지고 궁금해갖고 찾아봤어, 기사를. 근데 지금 보니까 거기가 어떤 곳이냐면 마운트 세인트 베네딕트 수도원이에요. 이거를 누가 퍼뜨린 거냐면 진짜 웃겨 죽겠어. 앞에 보이는 이 남자 있죠. 클리프 말론이라는 남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그 뭡니까 꽤 영향력 있는, 펜실베니아 영향력 있는 이런 이 공화당 이 보수 그 운동가가 봐요. 이 사람이 제일 처음에 이거를 문제 삼았대요. 펜실베니아에 보니까 한 거주지에 53명이 등록돼 있다. 이거 문제 있다 했다는 거지. 근데 이 사람은 여기가 수도원인 거 알았어. 알았는데 이걸 왜 했냐? 내가 가봤더니 수녀 없더라. 내가 물어봤더니 수녀 없더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CNN에 가봤더니 없는 게 아니고, 이 수녀원은요 역사가 굉장히 깊은 곳이에요. 1800년 중반 때부터 있었고 지역사회에서 활동도 많이 하고 있고, 앞에 보이는 분이 이 수도원의 스테파니 슈미트 수도원장이더라고요. 야, 근데 난 놀란 게 수도원이라고 해갖고 옷들을 다 수녀옷 입고 막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렇진 않더라고요, 보니까. 이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수녀들이 사기꾼이라는 사기꾼이라거나 존재하지 않는다는 허위 정보를 용납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건 말도 안 된다라고 이번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짓말인 거죠. 그래서 지금 수녀 측에서는 이 말론니한테 수녀원에 와라, 직접 와서 네가 직접 확인해라, 지금 그러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오늘 첫 번째 CNN 뉴스였습니다. 지금 트럼프는 선거 불복을 벌써부터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방송하는 사이에 우리 쪼니 금동님 오셨습니다. 쪼니 금동님 감사합니다. 아까 왔었죠? 근데 두 번째, 오늘 슈퍼챗 5명이 슈퍼챗 주는 게 목표인데 쪼니 금동님이 혼자서 2번. 가슴이 아픕니다. 근데 한 사람이 한 번만. 쪼니 금동님 감사합니다. 꿈이루님 오셨고요. 또 우리 난나야님 오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런데 최근에 그 CNN 그 보도라든가 트럼프에 대한 이런 방송들을 하잖아요. 이거는 사실은 제 개인 생각이 아니고 외신을 보도하는 거거든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지금도 판단이 안 서요. 지난번 같은 경우는 트럼프 같은 새끼가 되면 절대 안 되지, 무조건 민주당이지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솔직히 모르겠어. 트럼프가 되는 게 혹은 해리스가 되는 게, 누가 더 되는 게 우리한테 이득일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지금 미국에서 제가 소개했지만 아랍계라든가 인도계도 같은 마음인데, 민주당이 돼봤자 크게 달라진 게 없다는 거거든요. 달라진 게 없다는 거예요. 사실 민주당이 돼가지고 미국의 일방주의가 없어졌습니까? 없어지지 않았죠. 바이든 보세요. 해외 기업들 다 국내 들어와서 하라 막 그러고 있고, 지금 막 중국과 싸우면서 한국 중국에 붙지 마 압박하고 있고, 팔레스타인 문제에 있어가지고 일방적으로 그냥 이스라엘 편 들고 있고, 다를 게 아무것도 없잖아. 아무것도 없어요. 티테님 감사합니다. 세 번째 목표 달성. 부끄럽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 앞으로 2명 남았습니다, 여러분. 목표 달성에 빨리 참여하십시오. 이 영예로운 이 순간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트럼프가 되는 게 혹은 해리스가 되는 게 우리 한반도 관계에, 한반도 리스크에 있어가지고 누가 더 도움이 될까? 저는 해리스가 도움될 거라 생각이 들지 않거든요, 솔직히. 그리고 실제로 지난번에 지난 정권 때 트럼프 때 북한하고 관계 좋았잖아요. 그리고 북한이 그때 미사일 한 번 안 쓰고 나쁘지 않았잖아요. 트럼프가 막 허황되다, 말도 안 된다, 위험하다 그러는데 그냥 팩트만 보자고요. 트럼프 있을 때 우리가 위험하다고 여겼지만 트럼프 때 트럼프가 김정은을 잘 컨트롤 했어요. 결과적으로. 그게 사실이잖아. 근데 공화당은 뭐 하고 있어요? 아니, 민주당은 뭐 하고 있어? 오바마 그렇게 인기 많은 사람이지만 오바마 때 8년 동안 뭐 했습니까? 전략적 인내? 하면서 오히려 지금 이렇게 북한이 핵 만드는데 그냥 방조하고 아무것도 한 게 없어. 지금 바이든은요. 계속 고립시키고 있잖아. 그래서 결과가 뭐야? 러시아랑 딱 붙어가지고 지금 거의 뭐 아주 혈연처럼 맺어가지고 지금 뭐 기술 받아가지고 오히려 핵 무기화는 더 되고 있고 더 위기가 돼 있잖아 지금. 돈 되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나는 트럼프라는 개인 보면은 저게 정치인 맞아? 저게 인간이야? 그런 마음 들지만 진짜 우리 대한민국의 이런 운명을 봤을 때 한반도 리스크를 봤을 때 누가 되는 게 좋을까? 이건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여간 지금 미국 대선이 지금 제일 큰 핫 이슈라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미국 대선과 관련해 가지고 BBC도 되게 중요한 보도를 했는데 딴 게 아니고 여론조사. BBC가 오늘 11월 3일까지 나온 여론조사들을 가지고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누가 앞서고 있냐를 분석했거든요. 이것도 되게 중요하죠. 우선 예를 들어서 이거는 뭐 그 ABC가 오늘 한 거예요. 오늘까지. 근데 이거는 미국이라는 게 사실 여론조사라는 게 다 쫙 모아갖고 하는 건 의미가 없어. 전체를 모아갖고 하는 조사는 해리스가 앞서요. 1% 앞서. 그리고 항상 앞서 왔죠. 보니까. 항상 앞서 왔는데 조금씩 줄고 있어. 줄고 있지만 이대로만 가면은 이기는 거지. 그래서 해리스 캠프에서는 우리가 이긴다!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BBC가 요번에 경합주 7군데를 요번에 분석하고 여론조사를 추이를 다 봤거든요. 이것만 보면은 요번엔 트럼프가 이기는 거죠. 왜냐면 경합주 7군데 중에서 5군데를 트럼프가 앞서고 있고요. 심지어 펜실베니아도 트럼프가 앞서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추세를 보면은 지금 해리스가 앞서는 곳은 위스콘신하고 미시간 2군데거든요. 2군데야. 근데 이거를 추세를 보면 알겠지만 뭐 애리조나나 조지아는 트럼프가 앞서고 있고 여기는 뒤집힐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해리스가 앞서는 곳이 미시간이죠. 미시간도 보면은 해리스가 이길 것 같아요. 근데 네바다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 더 봐야 되는 거고요. 박빙이고요. 그리고 보면 알겠지만 노스캐롤라이나 같은 경우도 이 트럼프가 뭐 충분히 여기는 이길 것 같고, 그리고 이 해리스가 앞서고 있는 위스콘신 같은 경우도 붙어 있죠. 펜실베니아 딱 붙어 있어. 근데 이렇게 됐을 때 물론 결과를 끝까지 가봐야겠지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있었던 그 2차례 트럼프 관련된 대선을 보죠. 그러면 트럼프 지지세가 약하지 않고 항상 여론조사보다 잘 나와요. 잘 나와. 그래갖고 지금 여론조사가 이렇게 트럼프가 조금 앞서거나 조금 뒤서거나 그러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트럼프가 앞서 가능성이 아주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BBC 이 여론조사 분석만 보면 이거는 딱 봤을 때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이거만 봤을 때는요. 그래서 민주당의 대책이 없으면 이번 선거 어려울 수 있다. 어려울 것 같다라는 게 분석이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 미 대선 관련해 가지고 알자지라가 또 재밌는 보도를 했어요. 이거는 재밌어. 뭐냐면 과연
전 세계 국가 지도자들이 트럼프와 해리스 중에 누구를 원하고 있을까? 그런 분석 기사예요. 여기에 한국도 포함되어 있어. 그러니까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위상이 올라가긴 올라갔나 봐. 왜냐면 이런 거 할 때 지금 알자지라가 몇 개 꼽아가지고 이 나라들이 과연 해리스와 트럼프 중에 누구를 원할까 했을 때 한국도 집어넣잖아요. 이거 봤을 때는 한국의 위상이 올라가긴 올라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오늘 결과를 보죠. 결과를 보면은 러시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나라가 해리스를 지지한다는 거죠. 지지한다기보다 해리스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은 러시아를 제외하고는. 근데 러시아 푸틴도 지금 겉으로는 해리스를 선호하는 것처럼 어필하고 있대요. 겉으로는. 그런데 실제로는 트럼프를 선호할 가능성이 더 많다는 거죠. 트럼프가 그런 러시아에 대해서 유화적이고, 아니, 당연한 거지. 지금 뭐 트럼프가 당선되면은 우크라이나 지원 안 하겠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푸틴으로서는 트럼프를 지지하죠. 그런데 본인이 트럼프와 가깝다는 거를 너무 어필하면은 트럼프 선거에 도움이 안 되니까 지금 푸틴은 지가 나는 해리스를 지지해. 지금 그런 척을 엄청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누가 봐도 러시아는 트럼프가 되기를 지금 바라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두 번째, 시진핑, 중국. 시진핑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거죠. 트럼프는 과거 중국과 무역전쟁 벌였고, 또 해리스 역시 바이든의 정치를 받아가지고 중국과 사이가 안 좋을 수 있는데, 근데 트럼프가 개인적으로는요, 시진핑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대요. 좋은 관계를, 개인적으로는. 근데 정책적으로는 중국 입장에서 해리스가 더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중국은 해리스 쪽으로 좀 더 기울 가능성이 많다라고 분석 보도를 합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네타냐후도 트럼프와 관계가 좋다고 합니다. 트럼프가 이스라엘을 최고의 친구라고 부르면서 강력한 지지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까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을 지원하고 있죠. 그것 때문에 사실은 아랍계라든가 인도계가 불만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타냐후는 바이든보다는 그 트럼프 네타냐후는 오히려 바이든보다는 트럼프를 더 이제 선호할 수 있다. 이런 게 그 알자지라의 분석입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아니고 러시아와 그 이스라엘도 트럼프 쪽. 유럽 및 나토. 유럽 및 나토는 당연히 해리스겠죠. 왜냐면 당장 이 트럼프는 나토 자기들이 더 이상 우리가 나토의 동맹국의 방위 부담 안 할 거야. 막 그러고 있고, 방위 부담 지금 늘려. 막 그러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어갖고도 우크라이나 지원 안 할 거야. 지금 그런 말이 있고. 내가 당선되면은 바로 다음날, 정세는 끝이야. 그러고 있기 때문에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또 더군다나 이 민주당 정부의 친환경 정책 같은 거, 유럽과의 협력 같은 거, 이런 의미에서 해리스를 당연히 더 선호한다 이거고요. 인도는요. 인도의 모디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는 트럼프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와의 그런 협력 관계도 당연히 잘 이어가고 있죠. 어쩔 수 없지. 근데 인도는 미국과의 안보와 경제 협력을 중시하면서 트럼프 같은 경우는 너무 예측할 수 없는 게 많아. 비예측성. 그게 있어가지고 오히려 이런 국가들이 봤을 때는 해리스를 더 선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측 불가능하니까. 대한민국, 일본은 해리스 쪽을 더 선호한다라고 말하죠. 왜냐면 트럼프가 대놓고 방위비 분담금 인상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당연히 부담이 있고, 또 트럼프는 일관성이 없어가지고 알자지라가 볼 때는 일본과 한국은 바이든 해리스 쪽을 더 선호하고 있고, 호주 역시 호주가 기후 위기에 되게 중요시 여기는데 트럼프는 지금 파리 기후 협약 탈퇴하겠다 이런 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주 같은 경우도 기후 정책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보다는 해리스 쪽에 더 마음이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알자지라 분석을 보면은 해외 중요국들 대부분이 트럼프보다는 해리스를 선호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다른 말로 하면은 이게 꼭 맞는 말은 아니겠지만 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미국 자국 우선주의의 관점에서 보면은 트럼프가 더 낫다는 거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해외국들이 트럼프가 아니고 해리스를 더 선호한다는 건 뭡니까? 해리스가 그나마, 미국의, 지금은 우리가 봤을 때는 미국이 지금도 엄청 일방주의지만, 그래도 해리스는 일방주의라도 타국과의 관계라든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우선 방위만 하더라도 한국과 일본의 우방국한테 이 방위 부담시키려는 이 트럼프의 말이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의 10배? 이게 말이 돼? 기존의 동맹을 완전 우습게 여기는 거지? 근데 트럼프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게 미국 내에서 미국인들한테는 어필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런 기사가 이렇게 해외가 다 이 민주당 정부를 원한다 하는 게 그냥 미국 유권자들한테는 어떻게 와 닿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알자지라는 해외 각국들이 트럼프보다는 이 해리스를 더 선호하고 있다. 이런 기사였고요. 다음은 AP통신입니다. AP통신. AP통신은 이거는 어떤 기사냐면 이번에 미국이 뭘 발표했냐면 지금 이란하고 관계가 안 좋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이 이란 공격한 이후에 이란이 지금 이스라엘에 분노하고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뒤에 있다고 여겨지는 미국에도 분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란계 미국인이 억류되어 있다라는 그 기사예요. 그 때문에 지금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는 거죠. 미국 국무부가 이번에 발표했는데요. 이란계 미국인 기자 레자 발리자데라는 기자가 있는데 이 레자 발리자데가 이란에 지금 몇 달째 억류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소식은 이란이 미국 대사관 점거와 인질살 때 45주년 기념한 가운데 전해졌고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이스라엘과 미국에 대해서 강력한 대응을 경고한 후 긴장이 더 고조된 상황에서 지금 알려진 거라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는 거죠. 이 바리자데 기자는요,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라디오 프리 유럽의 산하 라디오 파르다에서 근무했고 이란에 대한 비판적인 보도를 해오던 이란계 기자래요. 근데 이 기자가 금년 3월 달에 이란으로 갔나 봐요. 이란으로 갔나 봐. 그리고 그때 이란에 간 순간 체포되어 가지고 지금 테헤란 에빈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란 혁명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대요. 그래서 미국은 이거와 관련해서 정보를 얻어가지고 지금 스위스 대사를 통해 가지고 추가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데 아직 이란 같은 경우는 이거에 대해서 정확한 입장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공식적으로 우리는 지금 뭐 미국 발리자데 기자 억류하고 있다 이런 말 안 하고 있고요. 이번 유엔에서 이란 대표부한테 이걸 물어봤더니 대답 안 하고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진짜 뭐가 있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 문제를 미국이 그냥 넘어가지 않겠죠. 그래가지고 지금 이란 이스라엘 사태 거기에 당연히 미국도 껴져 있는데 요 문제들이 앞으로 더 예민하게 작용하면서 갈등이 고조될 것이다. 그런 기사가 이번에 AP에서 나왔습니다. 다음 기사는요. 가디언 기사거든요. 이거 오늘 기사인데 난 좀 놀랐어요. 이게 뭐냐면은 2020년 10월 달에 프랑스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프랑스의 그런 무슬림 좀 이 극단적인 무슬림 단체죠.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18세 청년이 프랑스의 이 사무엘 파티라고 하는 교사예요. 지리 교사를 공개적으로 참수했대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공개 참수. 이게 2020년 10월 달에. 이 사건이 프랑스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건인가 봐요. 그러면 이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이 선생을 왜 죽였냐? 왜 죽였냐? 근데 그 죽인 이유가 오늘 기사를 보면 뭐냐? 가짜뉴스 때문이다. 예, 가짜뉴스. 다시 이거 처음으로 돌아가면은 이 사무엘 파티가 학교에서 아이들 상대로 그런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 가지고 강의를 했대요. 근데 그때 어떤 강의를 했냐면 그 이슬람에서 엄청 문제가 됐던 만평 있죠. 그 만평으로 강의를 이제 표현의 자유에 대해 강의를 하면서 이슬람 아이들을 내보냈다는 거야. 나가라고. 그래서 그 내보낸 것 때문에 한 여학생이 상처를 받아가지고 아빠한테 가서 잃는 거죠. 잃는 거야. 그랬더니 그 아빠가 화가 나가지고 이제 그 아빠 이름이 브라임 치니나인데 이 관련된 내용들을 내용들 이 선생의 신상 같은 거 다 얘기해갖고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무슬림을 모욕하고 있고 무슬림 학생들을 우습게 여기고 있는지를 영상으로 만들어갖고 소셜미디어에 올린 거죠. 근데 그런 게 엄청나게 유포되면서 이 앞에 보이는 압둘라우 아부 예도비치 안조로프라는 18세 청년이에요. 이 이슬람 극단주의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 같은데 이 청년이 그 아버지를 공개적으로 참수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죠. 거짓말. 알고 보니까. 아까 말했던 그 소녀 있잖아요. 뭐, 이 선생님이 그 만평으로 교육하려고 하니까 이슬람 애들 다 뭐 내보내고 모욕했다는 거, 이게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우선 그날 수업에 이 여학생은 참석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이날 학교에 참석 안 했던 나갔다고 쫓겨났다고 하는 무슬림 애들이 있잖아요. 그 애들은 이 문제가 아니고 다른 문제 때문에 뭐 정학당하거나 그랬었는데 그런 것들 학교 안 간 것들 아빠한테 들키면 혼날까봐 거짓말로 얘기한 건데 그 거짓말을 가지고 그 아빠가 브라임 친이나라는 아빠가 영상 만들고 그게 막 이슬람 사회에서 유포되고 그러면서 극단주의자들이 참여하고 하면서 선생을 참수까지 한 사건인 거죠. 그리고 지금 프랑스에서는 이 사무엘 파티 교사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그 이 희생을 이 추모하는 그런 행사들이 되게 많다고 해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그 사회에서는 되게 큰 사건이었나 봐. 그래서 오늘 기사는 이게 얼마나 어이없이 벌어지는 일인지 이 가짜 뉴스 그냥 이 아이 10대 13살? 몇 살이지? 13살 여학생인데 이 아이가 혼날까봐 했던 거짓말이 어떻게 가짜뉴스로 이렇게 확대돼가지고 이렇게 처참한 사건이 벌어졌는지 이거와 관련된 보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얼마나 크냐면은 프랑스에서는요 이게 지금 대단한 사건으로 이 발전을 했고 이 학교 있죠. 학교 이름도 이번에 바뀐다는 거 아닙니까? 사무엘 파티 학교로 이름이 바뀐대요. 그 정도로 지금 이 사무엘 선생 같은 경우는 프랑스에서 그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상징적인 인물이 지금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오늘 가디언지 기사였고요. 오늘 마지막 기사는 로이터입니다. 로이터 기사인데 이것도 재밌어요. 국제 정세. 야, 사물이 아니면 들을 수 없는 국제 정세 이야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요번에 독일에서 1월 달에 만들어진 신생 좌파 정당이 있어요. 신생 좌파 정당. 그 좌파 정당 이름이 뭐냐면 사라 바겐크 네이트 연합. 옛날에 안철수 정당, 안철수당. 안철수가 지 이름 따가지고 안철수당 하려고 했는데 안 됐지요. 이 당이 거의 그런 당이야. 이 당의 총수가 누구냐면 사라 바켄크 네이트. 이 여자 정치인 이름 따가지고 당을 만든 거예요. 바켄크 나이트 연합이라고. 1월 달에 만들어진 거야. 원래 좌파거든요? 근데 기존에 있던 좌파에 나와가지고 당을 만들었는데, 근데 이 신생 정당이 엄청 지금, 지지를 받고 있나 봐요. 근데 웃긴 게 뭐냐. 여기는 좌파 중에서도 굉장히, 급진적인 좌파로 인정받는 좌파거든요? 그런데 독일에서 구구 있죠, 구구. 가장 끝에 있는 구구. 그 구구에서 엄청나게 지지하고 있다는 거야. 그 구구 지지자들이 엄청나게 지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골 때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독일은 우리랑 분위기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하는 것 같은 거 말도 안 된다 막 그런 분위기잖아요. 당연히. 근데 독일 같은 경우는 국민 여론이 다수가 우크라이나에 독일이 무기를 지원해야 된다. 그런 지금 움직임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정당들도 다 지원해야 돼. 그런 말 하고 있대요. 국민들이 원하니까. 그런데 이 지금 오늘 제가 소개했던 이 사라 바겐크네이트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하면 안 된다. 이거를 굉장히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인데 요번에 그 독일 그 뭡니까 이 주류 정당들이 이 뭐야 연립 정부를 세울 때 이 신생 정당의 도움이 필요한가 봐요. 그래서 구애를 많이 하고 있대. 그런데 이 구애하는데 이 지금 그 바겐크네이트가 조건한 게 뭐냐면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하지 마. 그게 조건이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까지는 독일 우파들 같은 경우 다 당연히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하라고 했는데 지금 이 바겐크네이트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하는 게 지금 지원하는 독일의 입장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라는 이 기사예요. 자, 그래서 이 기사를 보면서 야, 입장이 다르구나. 근데 문제는 이 바겐크네이트가 지금 이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는 거의 뭐 친러파거든요. 친러파. 러시아와 가까워. 러시아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인 거거든.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하지 말라 하는 거는 우리가 러시아를 지지하거나 러시아와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한반도의 안전을 위해서 그런 것 뿐이거든요. 근데 여긴 그건 아니야 또. 그냥 극좌인데 극좌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푸틴과도 가깝고 그쪽을 지지하면서 얘기하고 있고. 그런데 또 극우하고는 통하는 게 뭐가 있냐면 이민 정책 같은 거. 이민 정책에 있어가지고 이 극우와 또 통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민 정책에 있어갖고 아마 이민자들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있나 보죠. 그래서 난 요새는 다 복잡해. 요새는 내가 이거 보면서 이제는 진짜 말로는 극자 극우 막 중도 얘기하는데 이제는 이념의 시대를 탈피해가지고 다 그냥 자기들이 이 뭐라고 할까 이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것만 뭐 수용하는 시대가 왔나? 너무 헷갈려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아니 무슨 극자 정치 세력이 극우 세력들의 지지를 받고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보면서 오늘 기사를 보면서 야 진짜 헛갈린다. 야 진짜 알 수가 없다. 이 국제 정치가 진짜 복잡해졌고 이제 이념의 시대를 탈피했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예. 그래서 오늘 독일 언론 기사를 보면은 좀 특이하다. 특이하다. 그래서 지금 독일 정계가 극우 극좌 바람으로 유도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기사가 이제 오늘 나와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 좀 현찮게 준비했지만 오늘 사무리가 준비한 그 이슈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렇게 오늘 외신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습니다.